제가 이거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데브옵스의 수준이다. 네. 예. 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었을 때 느꼈던 점은,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데브옵스 성과지표 가장 유명한 좀 말 뭐 도라메트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배포 주기에 대한 어떤 빈도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에러 발생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게 데브옵스 조직 R&R 정의에 따라 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데브옵스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지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역할 설정에 따라 다른 지표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강의 내용에 여러 가지 데브옵스의 확장 버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역할, 어떤 요구를 받는 데브옵스 조직들이 어떤 것들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분명히 저희가 준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브옵스 세미나 유튜브 라이브,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게스트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호스팅을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주제의 내용은 데브옵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게 모든 IT 기술이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 2025년도 최신 트렌드를 좀 보고자 우리 재광님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실 오늘 게스트로 이렇게 왔는데 저 호스트를 하라 그래가지고 하게 됐고요. 우리 재광님을 소개해드리는 역할로 맡고,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정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광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예, 현재 와템랩스에서 트러스트 엔지니어링 그룹 리더 맡고 있는 이재광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년 만이죠, 재광님? 저희가 한 5, 6년 이상 됐죠. 같네요. 네. 이게 재광님이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강의시라고요.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 QR 코드 한번 그 링크 따라서 랜딩 해보시면 지금 데브옵스 이번 강의 준비한 자세한 좀 커리큘럼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그 SLDC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 단계에 걸친 그 데브옵스의 어떤 기술에 대한 실습과 이론적인 지식들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들어야겠는데요.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신청을 받았고 많은 질문들을 받았죠. 네, 질문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그 테마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데브옵스의 조직과 기술 트렌드,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최근의 추세 속에서 어떤 새로운 롤들이 나타나고, 뭐 핀옵스라고도 하고 섹옵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에 잠시 휴식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에는 Q&A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커피 쿠폰도 좀 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좀 많이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데브옵스 관련된 뭐 역할, 기술, 그리고 뭐 어떤 실행 방식, 현업에 대한 얘기들, 좀 궁금하신 모든 내용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 Q&A 준비한 내용들 계속 좀 토론하면서도 중간중간 체크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광님이 사지를 터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회사의 지원이 좀 많이 있었네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질문들을 모아서 질문들을 보니까 저도 정말 한번 꼭 뭔가 옆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모아봤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재광님한테 드리고, 또 재광님이 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도 답변하고, 서로 이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까 하고, 티키타카로 서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실은 이제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데브옵스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재광님은 이제 CTO로도 일을 해보셨고 지금도 이제 리더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데브옵스 조직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셨을 거고, 또는 이제 그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데브옵스의 R&R을 정의한다면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의를 하시는지
재광님의 경험을 탁탁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IT 좀 회사들에서의 데브옵스의 역할 정의가 좀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데브옵스가 어떤 아레나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발자들, 엔지니어분들의 질문들을 사실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정의했던 그 데브옵스 역할 아레나 정의는 전통적인 어떤 펑셔널 팀에서의 그 업무 범위들을 정의하지는 않았고 전체 그 SDLC 그 소프트웨어 그 개발 생애주기 관리 단계에서 뭐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그리고 릴리즈 이런 전체 단계에서의 고른 문제 해결 역할들을 데브옵스의 역할로 좀 정의했었습니다. 즉 데브옵스가 어떤 CI/CD만을 하는 조직이거나 모니터링만을 하는 조직들이 아니라 전체 개발 생애 주기를 다 관리하면서 각 구간에서의 문제 해결들을 해나가는 조직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컨텍스트를 가진 조직이다. 이렇게 아레나를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역할 정의들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느끼는데 데브옵스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IT 시스템을 이제 디플로이 하는 거고 되게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게 프로세스가 항상 늘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낯선 것도 있고 되게 이게 실수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IT 소프트웨어의 디플로이 과정도 예. 사람이 많이 개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데브옵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데브옵스의 태생이 결국 애자일이라는 어떤 그 애자일 기반 어떤 컬처들이 엔지니어링 컬처들이 나오면서 애자일 기반 기민하게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 조직들을 요구받게 되고 그런 기술 조직들이 전통적인 어떤 조직 구조에서는 기민하게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대응이 좀 어려운 어떤 사일로 형태들을 많이 갖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형태의 새로운 어떤 역할 조직으로 탄생됐다 이렇게 좀 애자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또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네, 역시 이건 뭐 재영님을 위한 질문입니다. 네, 20년 동안 데브옵스만 하신 우리 아마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이제 기술적 문제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제가 봐왔던 거는 기술적 문제들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풀다 보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롤이 어떤 분들은 푸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리딩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결국은 데브옵스라는 것도 사람끼리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재광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이 자리에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데브옵스 조직의 아레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단어, 문장이 있다면 문제 해결하는 조직일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이 모든 조직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조직 구조를 먼저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약간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약간 엔터프라이즈 조직 구조, 뭐 펑셔널 어떤 기능팀 단위의 조직 구조를 가진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조직에서의 데브옵스가 역할 기반의 어떤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기에는 각 기능 조직의 어떤 사일로 혹은 이 어떤 정보 공유,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아까 애자일 어떤 기반의 엔지니어링 컬처로 인해서 데브옵스가 태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데브옵스가 문제 해결을 잘해 나가기 위해선 이미 기업 문화, 엔지니어링 컬처가 애자일 기반 어떤 스크럼, 칸반 등을 활용한 기민한 어떤 조직 대응을 하고 있는 조직 구조, 역할 기반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가 그 기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를 설득하려면 먼저 이 조직 구조가 그에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에 적합한 어떤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데브옵스에 대한 역할 정의를 어떤 특정 업무나 기능 단위로 한정짓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어떤 크로스 펑셔널한 여러 팀들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역할 범위로서 공감대를 먼저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각자가 가진 역량만큼 하실 수 있지 않나? 역시 생각합니다. 네. 우문이 헌답인 것 같네요. 저는 팀원들과 자주 술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하죠? 그런 건 아니군요. 예, 그거는 그냥 필요한 거다. 사실은 이제 그보다는 더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예.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좀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고객사 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만나 뵀을 때 많은 어떤 고객사에 존재하는 데브옵스 조직에 대한
그 IT 성숙도, 이 한국 IT 업계의 데브옵스 성숙도가 어느 정도 좀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좀 이유나 어떤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영원님. 제가 이거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데브옵스의 수준이다. 네. 예. 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었을 때 느꼈던 점은 평균 이상이다. 아, 우리나라의 수준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좀 그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굴뚝기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금융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네이티브, 이커머스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분들 간의 격차가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도 어떤 고객분을 만났는데 약간 전통적인 쪽에 계신 이제 기업 분이세요. 만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른 팀에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쿠버네티스의 CI/CD는 어떻게 하세요? 뭐 표준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해보시죠.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의견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회사가 그 팀이 분명히 저는 CI/CD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표준이 전사에 전파되진 않았구나라는 것처럼 회사별로 기업별로 업종별로 편차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던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 쿠버네티스였던 것 같아요.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그게 이제 뭐 MSA라고 하는 이제 좀 큰 컨셉으로 접근하지만 결국 도구로 보자면 이제 쿠버네티스잖아요. 예.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API로 연동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드라던가 컨테이너 프로그램 배포도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브옵스라고 하는 과정이 물론 데브옵스가 툴만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그 자동화의 쿠버네티스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르고 CD 같은 거 이렇게 써보면 너무 환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모니터링도 잘 되고 모니터링을 위한 매트릭도 정확하게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환성이 있는 거잖아요. A 기업에서 쓰는 쿠버네티스가 B 기업에 가도 비슷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전환점으로 많이 또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자본화보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 문화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문화가 뒤처지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데브옵스도 그런 식의 이제 툴이라던가 그런 환경은 거의 선진국에 가까워진 것 같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뭐 받았던 교육이라던가 살아온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은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좋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예, 혼나진 않겠군요. 예. 그럼 만약에 그 뭐 여러 형태의 기업과 여러 어떤 뭐 산업군들의 어떤 편차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데브옵스의 어떤 성숙도가 아직 갖춰지기 전에 그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 데브옵스 트렌드를 따라가기 이전에 먼저 좀 갖춰야 될 어떤 기술이나 조직 역할들에 대한 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평균 이상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환경 또는 이제 사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 덕분에 데브옵스를 하기는 좋아지는 환경인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역시 문화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이제 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부터 먼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직도 그렇게 맞춰 바꿔야 되고 뭐 아키텍처 어떤 회사의 아키텍처는 그 조직의 구조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게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에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술 안 먹고도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심지어는 뭐 싸우고 나서도 그 다음 미팅에서 다른 주제로 논의할 때 서로 감정적인 변화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이뮤터블하다고 얘기하죠.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인간관계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뮤터블을 한 것처럼 새로운 업무는 또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위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서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피드백 좀 줄 수 있고 이런 문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가 더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나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사실은 문화적으로 조금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그 기술 자체가 데브옵스를 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얘기를 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런 것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하다 보면 데브옵스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이 다들 뛰어난 엔지니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판단을 내리고 또 누군가한테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불편해하는 문화가 저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성, 약간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좀 심적인 안정감 이런 것도 있다면 훨씬 더 데브옵스가 좀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얘기로 그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 보편적인 기업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사실 허들이 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과 어떤 그 피드백 루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피드백이 적절히 사실 동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조직 구조라고 말하는 소위 그 펑셔널 팀 구조였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면서 좀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주도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애자일 방식의 여러 문제 해결 방식이 나오면서 데브옵스 조직이 탄생한 거라서 아직은 올드 뉴가 좀 공존하고 있는 IT 업계의 현실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지 데브옵스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셨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 차례네요. 네. 뭐 요즘에 뭐 다들 AI를 많이 쓰시잖아요. AI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데브옵스 쪽에서도 이제 AI를 써야 될 일도 많이 생기고 하게 되고 또 AI를 이용해서 데브옵스 툴들이 많이 좋아지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데브옵스를 한다면 활용할 만한 좋은 기술들 또는 뭐 좋은 팁들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데브옵스 특화된 AI 툴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활용되고 있는 많은 AI 도구가 데브옵스에도 굉장히 유효하다. 먼저 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플리캐스트 리뷰, 뭐 PR 리뷰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코파일럿을 많이 쓰고 기술에 대한 좀 세부 어떤 서칭들을 할 때 챗GPT를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죠. 데브옵스 조금 여기에서 좀 데브옵스가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도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코드 개발을 할 때 이제 커서 ID, 그러니까 AI 기반 어떤 코드에 필수죠. 대한 빠른 리뷰와 뭐 스니펫 같은 것들에 대한 빠른 제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덩어리가 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는 데브옵스 자동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커서 아이디가 생산성을 많이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테라폼으로 좀 대변되고 있는 이 IAC 코드. 네네. 이런 부분들을 그 AI 기반 IAC에 대한 기본 코드 어떤 스니펫들을 제공해주면서 많은 리뷰를 제공해주는 플룸이라는 뭐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플룸이 IAC 도구가 있습니다. AI 기반 IAC 도구이고 테라폼의 HCL 그런 어떤 그 코드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인프라 리소스들을 코드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플룸이 AI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AI가 많은 걸 바꾸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한 번에 그냥 테라폼 코드 만들어지거나 소스 코드 만들어진 거 보면 겁날 때가 있어요. 예. 네. 이번 질문은 정말 재광님을 위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 작은 기업들인 경우에 이제 10명 이하 이런 조직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작은 조직은 사실 뭐 노력 꼭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광님이 보시기에 그런 조직도 데브옵스 조직을 나눠서 아레나를 철저하게 구분하게 맞을지 아니면 그런 경우는 뭐 재광님만의 노하우가 있을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일단 뭐 질문 주신 내용이 엔지니어 10명 이하의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엔지니어가 만약 10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데브옵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설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뭐 데브옵스만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기보단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상태를 관리하되 거기에서 좀 메인 롤을 데브옵스를 좀 더 집중하는 어떤 개발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고요. 데브옵스가 굉장히 높은 가치와 효율성을 발휘할 때가 그런 어떤 소규모 엔지니어링 팀에서 만든 서비스가 이제 대규모 트래픽들을 수용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이 비즈니스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트래픽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규 피처, 이 어떤 새로 유입된 사용자들을 우리 서비스에 잘 좀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피처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 관점의 수용력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때는 이걸 개발을 하면서 같이 고민한다는 건 사실상 되게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즉 트래픽 양에 따라서 오히려 판단하시는 게 더 적절하실 것 같다. 트래픽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 데브옵스는 필수적인 어떤 전담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우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명 이하의 자원 조직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하고 있는 일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에 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한 명이 멀티롤도 하고 개발도 하고 운영도 같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데브옵스를 전담 내지는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이제 지정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왜냐하면 이 어떤 인프라 형상에 대한 관리는 주도적으로 좀 책임지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개발자분들이 개개인들이 여러 어떤 인프라에 대한 형상들을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메인 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대한 형상 관리, 이력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인프라의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담 역할들에 대한 지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초기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선 겸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뭐 되게 많은 데브옵스에 대한 역할 확장 버전 뭐 셋옵스, 뭐 기놉스, 뭐 핀옵스 이런 역할들도 많이 확장되고 데브옵스 툴체인 뭐 구글에서 그냥 가볍게 검색해 보면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어떤 기술 도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니어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같은데 주니어분들이 이제 데브옵스를 내 커리어로 좀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이제 시작 단계부터 좀 난감하신 경우에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해 보면 좋을지 좀 예. 제가 이거 재광이 앞에서 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재광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유는 아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학생들 강의라든가 멘토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 그 IT 초년병들의 교육 과정에 이제 프로젝트 멘토링을 많이 나가서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초보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데브옵스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로 이해하고 답변을 네. 드리자면 제가 프로젝트 멘토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이제 뭐 사이좋게 지내라부터 해서 뭐 회의록 잘 작성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개발만 보지 말고 데브옵스를 꼭 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데브옵스에 어떤 툴을 써라라고 잘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뭐 소스는 모으고 머지를 해야 되니까 GitHub 같은 그 소스 리파지토리는 반드시 두어라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GitHub에다가 뭐 이슈를 남기다던가 서로 이런 것들도 잘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하나 빼먹는 게 있어요. 소스 리파지토리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소스에서 이제 그걸 땡겨다가 클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빌드 서버에서 빌드된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같이 데모를 보는 서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프로젝트 팀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아직 초년병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굳이 어떤 툴을 쓰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재학님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젠키스라는 툴이 우리나라에서 몇 %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많이 쓰이죠. 네.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은 한 70%? 정확하게 맞췄어요. 진짜 어떻게 맞췄어요? 쓰겠죠. 예. 네, 저도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70%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CI라고 한다면 그냥 젠키스가 당연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일단 시작할 때 소스 그 관리 툴과 빌드 서버를 만들어라. 뭐 그거를 수동으로 빌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데모를 볼 수 있게 계속 만들어라. 빌드를 해서 서로 같이 볼 수 있게. 그런데 거기에 툴을 하나 쓰고 싶다면 당연히 젠키스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많이 쓰고 그랬었을 때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편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간다면 지금은 이제 빌드 해가지고 보는 것까지 봤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데모 시즌이 되면 데모 타이밍이 되면 이제 데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디플로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디플로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CD 툴이 필요하니까
또 요즘에는 거의 이제 사실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니까 아르고 CD 정도를 가지고서 CD를 해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니터링 툴인데요. 모니터링 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사실 모니터링 화면을 본다는 얘기는 평소에는 잘 안 보거든요. 제가 님이 더 잘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네, 차이가 날 때 보잖아요. 근데 차이가 날 때가 딱 가서 본다고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이건 어려운 그 철학책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많이 봤던 내용이어야 이게 평소와 지금 장애나 썼을 때 뭐가 다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툴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무슨 리터러시, 뭐 AI 리터러시처럼 많이 봐야 이게 장애나 썼을 때 뭔가 패턴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쓴다면 모니터링 툴 정도, 그래서 뭐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모니터링 툴 정도를 써서 눈에 많이 익혀라. 어떤 툴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눈에 많이 익혀라.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탭 같은 모니터링 도구. 그렇죠. 그렇죠. 예, 와팁이 최고죠. 와탭은 네. 국내에서 네. 굉장히 손꼽히는 퍼블릭사스로 네.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네.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모니터링에 필요한 도구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렇죠. 배터리 정말 좋죠. 네. 다음은 성능 테스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프랙티스와 해당 과정에서 도출해야 될 결과물을 질문해 주셨어요. 이건 재광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성능 테스트도 데브옵스의 일부일까요? 사실 QA라는 관점에서는 네. 기능 테스트와 이 부분은 이제 비기능 테스트로서 데브옵스가 저는 수행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능 테스트를 생략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죠. 성능 테스트는 오히려 어떤 대규모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후 오픈 직전에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미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매번 배포 때마다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지 잘하진 않죠. 않긴 합니다. 제가 봐왔던 저는 이제 좀 경험이 빅테크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국내 회사에서도 개발도 해보고 프로젝트도 해봤지만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제품 출시할 때 반드시 거치는 게 저 성능 테스트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해서 혹시라도 이전 버전 대비 리그레션 성능 저하라던가 문제가 생기나를 항상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수동으로 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보건 데는 자동으로 이제 그걸 항상 하는 툴이 있고 보면 그 결과가 버전별로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정말 오래 전부터 봤던 건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배워야 될 거인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능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재밌는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이제 프로젝트, 소위 말하는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QA 엔지니어로 네, 성능 테스트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뭐 정말 입에 단내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틈만 나면 그 성능 부하를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재밌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만이 아니라 QA 팀 하나가 잘 돌아가도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설계, 개발, 뭐 배포 등등 해서 오는데 마지막에 결국 이제 프로덕션 가기 전에 성능 테스트를 QA에서 하잖아요. 이때 사실은 이제 앞에 설계라던가 개발의 문제점들을 걸러내는데 QA가 많은 역할을 하더라.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물론 뭐 비기능 테스트도 있고 많지만 성능 테스트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그때 경험을 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성능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나거나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개발했는지도 거의 알겠더라고요. 설계가 뭐가 잘못됐고도 알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에 PM을 해보진 않았지만 PM이라면 QA팀에 좀 권한을 많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QA팀이 설계팀도 만나고 개발팀도 만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국회 청문회 하듯이 어떤 일이란 게 한 번에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같이 들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설계할 때 왜 이렇게 된 거고 개발할 때 이렇게 된 거고 QA 해보니까 뭔가 원하는 목표치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QA팀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또 그런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또 많이 요거는 이제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약간 이제 IT 초년생들을 위한 얘기인데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되게 이제
개발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키텍처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순방향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배우고 아키텍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스레드는 이렇게 써야 돼라고 해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만든 코드도 잠깐 부하만 그냥 동시 접속 20개만 돌려보면 바로 이제 장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앞에 코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키텍처 문제점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방향과 역방향을 같이 하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제가 좀 답변이 좀 길게 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게 그 아까 QA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오픈을 했을 거잖아요. 아까 1,000명이 됐던 차세대 프로젝트에 오픈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운영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죠. 장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능 테스트의 그 결과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결국은 운영 시스템에서 장애가 나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운영 상태에서 장애가 났었을 때 들어가서 본다고 해서 아까 모니터링 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본다고 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성능 테스트를 할 때 돌려보니까 그 당시에 CPU 사용률은 어디가 주로 영향을 많이 받더라. 패턴. 어디가 많이 네. 그렇죠. 뭐 DB가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받더라. 그다음에 뭐 서로 통신은 이렇더라. 사실 성능 테스트 할 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남겨놔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동시 접속사 100명에서 50TPS 나옵니다. 뭐 500TPS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바 프로그램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고 있더라 이런 정보들을 마치 그 연구 논문 그 하듯이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연구 논문이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아카이브 발표를 해도 그게 재현 가능해야 인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500TPS입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상세하게 적어서 그게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산출물이 많아서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운영할 때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로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 API 관련 성능 테스트 툴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약간 그 프로덕션과 테스트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주로 이제 뭐 로드런너 같은 약간 상용 툴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비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시나리오를 맞춰서 하려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데브옵스 과정에 자동화를 하는 경우에 API 테스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면은 뭐 아파치 JMeter나 아니면 엔그라인더 같은 걸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레스트 호출 정도이기 때문에 API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레스트 호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그 API에 부하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부하를 받는 API 서버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로드런너 같은 이런 상용 툴들은 부하와 그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하는 별도의 툴을 쓰고 모니터링 또 별도의 와텍 같은 툴을 쓴다면 충분히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런 툴을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 걱정해야 될 게 저는 있는데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API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대상인 프로그램과 부하를 주는 프로그램을 같은 서버에 쓰는 경우도 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네, 사실은 부하가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된다. 뭐냐면 부하를 주는 서버의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고민하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제미터와 약간 엔그라인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끔 쓰는 툴도 있네요. CG 같은 툴. 네. 그냥 로컬에서 잠깐씩 보는 것들은 그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클라우드에서 아까는 데브옵스에서 주로 좀 활용 가능한 AI 기술을 물어봐 주셨는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클라우드에서 데브옵스에 활용 가능한 AI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글 클라우드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업에 계신 분이시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이제 클라우드만이라고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데브옵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도 고객을 만나면 클라우드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만날 때 고객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데브옵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네이티브 기능을 쓰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 왜냐하면 데브옵스라는 거는 어떤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데브옵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만의 AI 데브옵스 툴이 뭔가 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구글 클라우드를 예를 들어 들어보자면 데브옵스 관련된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클라우드 그 액세스는 주로 콘솔에서 많이 하니까 제가 사실 데모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데모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예.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아까 왜 테라폼 그 IAC 툴 예, 얘기하시면서 AI 툴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뭔가를 만들 때 테라폼 스크립트 만들려면 일단 샘플부터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맞아요. 제 말은 이제 AI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클라우드 콘솔에 딱 들어가면 네, 일단 콘솔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부터 헷갈리거든요. 아. 그리고 어떤 데서 장애가 났다라고 한다면 모니터링 툴에 또는 로깅에 나오는 걸 보고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라고 이제 답답할 거야 아마.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는 너무나 많은 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DB부터 뭐 VM, 뭐 AI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데 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로깅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인데요. 로깅이라는 데 가면 이제 거의 웬만한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익스플레인 로그라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온 CI/CD 모니터링 툴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와탭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곧 들어가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익스플레인 기능을 통해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썼었느냐, 뭔가 그런 로그가 생기면 로그를 쭉 드래그 해가지고 근데 드래그도 잘 안 돼요. 이 모니터링 툴에서. 그래서 드래그해서 그거를 구글링하고 검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뭐가 빠졌냐? 컨텍스트가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떤 서버냐, 어떤 서비스냐. 근데 클라우드 콘솔에서 바로 그거를 드래그해서 바로 드래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기서 익스플레인 로그라는 것만 하면 거기 옆에 쭉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환경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로그의 내용을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할 때 첫 그 해결 시발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또 콘솔의 기능이 많다 보니까 또 데브옵스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고 DB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고 DB 인스턴스가 뭐 CPU 몇 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 그 AI 기능이 연동이 돼가지고 그 콘솔의 옆에 보면 AI 툴들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이제 성숙 단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팀장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서버 뭘 만들어봐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팀장님한테 메일로 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으세요. 아니 진짜로 붙여넣으면은 요즘에는 설명만이 아니라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바로 가서 거기에 그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CPU, 메모리 그것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제 그 개발 쪽에 관련된 쪽으로 뭐 유닛 테스트 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머지할 때 소스 머지할 때 PR 리퀘스트 날릴 때 뭐 어떻게 그 커멘트를 남길까 또는 이제 그 코드 리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AI로 자동화할 수 있게 그런 툴들이 클라우드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AI 통해서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좀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네. 팀장님이 좀 요구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사실 요즘에 AI 나오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프롬프트 엔진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예. 결국 하던 일은 바뀌지 않아요. 단어만 바뀌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요구 사항 분석부터 네.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재광님, 만약에 재광님이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채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량을 주로 보실 것 같으세요? 자, 뭐 저의 어떤 기준에서의 좀 답변인지 먼저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P 정도 단계에 있는 그 뭐 DAU, MAU 100만, 200만 정도의 회사들 기준으로 볼 때 데브옵스 그런 조직에서는 그런 스타트업에서는 데브옵스를 어떤 기준으로 좀 채용을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데브옵스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 역량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죠.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일단 주도적인 그리고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술 스택이나 기술 셋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데브옵스 업무들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어떤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들을 하다 보면 한 번도 기술에 대한 어떤 난이도 때문에 문제 해결이 막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소프트 스킬에 대한 부족이나 이 장벽에 부딪혀서 협업 구조가 깨지거나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데브옵스 채용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분이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술 경험들이 이력서에 있다면 그런 기술 경험을 구현하시거나 운영을 하실 때 어떤 고민들과 어떤 기술 요소들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어떤 구성을 하신 건지, 즉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좀 구현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구간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안 보이시고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고민에 대한 답변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여러 어떻게 보면 그걸 역량으로 보자면 분석 설계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저 사실 들으면서 예.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는 질문의 답변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다 해주는데 예. 뭐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라고 했었을 때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이런 거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어떤 뭐 특정 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하드 스킬 반, 소프트 스킬 반 그러네요. 이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AI에 대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아까 이전 질문과 비슷한 건데 AI가 나오면 데브옵스 업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좀 질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대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네네. 이걸 명호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명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반대로 한번 지광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미 답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결국 AI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단순 태스크 업무나 코드를 작성하는 일에 집중, 하드 스킬 일부 어떤 하드 스킬을 가지고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AI로 대체되기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조직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은 아직 AI가 따라오긴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답변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AI가 와서 저는 일단은 AI가 들어와서 아까도 왜 클라우드의 AI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편해졌죠. 그거를 굳이 AI는 아직 못 따라와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해진 건 맞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AI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 AI가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으로 가서 너무 비관론? 네, 가서 AI가 뭐 우리 일을 다 대체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낙관론으로 AI는 아직 멀었어. 이것도 너무 심한 낙관론인 것 같아요. AI가 분명히 따라오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광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 AI와 현재의 AI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사이에 갭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AI가 제가 아까 클라우드에서 AI 툴이 많이 쓰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갭이 뭔가를 찾아서 그 갭을 메꾸는 게 결국 엔지니어가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동료랑 일을 하게 되면 뭐 제광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랬지만 서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옵스가 나왔던 얘기는 결국 AI가 이제 많은 일을 할 텐데 그 AI 옵스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AI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팀장님이 이제 지시사항 얘기했는데 명확한 그 지시사항을 줘야 사실은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아까 클라우드에서 그 콘솔에서 지원되는 AI 같은 경우에도 모호하게 질문한 것은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시 한번 그 LLM에 넣어서 프롬프트를 정제를 다시 한번 해요. 그다음에 그걸 넣으면은 비교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I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갭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비관론, 낙관론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맞게 충분히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오히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50년 내에 뭐 AI가 사람보다 뭐 AI가 사람의 능력을 초과하냐 이 얘기는 아니지만 5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년, 20년 사이에 이 데브옵스라는 게 AI에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덕분에 많이 해결이 될 것 같다.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이번 강의에 많이 얘기해 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AI 도구가 데브옵스의 어떤 문제 해결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도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테라폼 코드를 작성한다.
혹은 GitHub 사용법을 익힌다. 이런 주제가 아니라 이번 강의를 주제했을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제 현업에서의 어떤 실무 방법들과 그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강의 주제를 그 내용에 좀 많이 포함을 시켰고요. 결국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AI는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든든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벌써 이게 한때 유행으로 다뤄지는 키워드인가요? MLOps와 데이터옵스 굉장히 빅데이터라는 어떤 키워드가 막 유행하던 당시에 같이 유행했던 데브옵스 확장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MLOps와 데이터옵스 어떤 업무나 어떤 R&R에 대한 이야기인지 요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구글의 또 유명한 어떤 서비스 빅쿼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관련 경험으로 좀 설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질문은 이제 옵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MLOps, 뭐 데이터옵스, 섹옵스, AI옵스 등등 옵스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약간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옵스나 AI옵스나 이거는 그러니까 데브옵스, 그러니까 옵스를 하는 방법론의 문제, 방법론 대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안 기능을 같이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옵스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하우에 대한 문제였다면 MLOps나 데이터옵스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 옵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는 데이터 분석에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MLOps나 그렇죠. 데이터옵스라는 용어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유행처럼 다녀갔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참석하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행처럼 다녀간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랑 같이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AI 쓰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러면 그 AI 모델을 물론 LLM 덕분에 AI 모델을 개발할 일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쪽은 모델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MLOps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데브옵스 성격의 이런 MLOp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는 이 효율 차이가 100배는 넘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AI 모델 개발하신 분들한테 보는 많은 프랙티스가 그냥 GPU 있는 장비 한 대 주고서 개발해 이렇게 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LLM 하나 만들려면 GPU 장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네. 근데 개인이 GPU 하나 있는 장비 가지고 하면 그게 과연 만들어질까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MLOps라는 게 ML 또는 AI의 성능을 올릴 때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게 지나간 유행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LLM을 만드는 이제 분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제 커스텀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로 약간 이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옵스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AI 때문에. 예. 그래서 데이터옵스는 여전히 데이터를 얼마나 또 잘 그 AI에 피딩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첨언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약간 제너럴리스트 같은 역할이라면 그 제너럴리스트가 어느 회사에 갔더니 AI를 많이 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MLOps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그쵸. 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업체라면 데이터옵스의 영역을 같이 하는 건데, 세상에는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가 특정 영역에 더 있다면 데이터옵스나 MLOps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해주신 어떤 그 모델 기반 옵스에 대한 얘기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옵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이후에 데브옵스를 또 다른 어떤 그 역할로서 좀 진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뭔가 우리가 그 시스템 매트릭스 중심의 모니터링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운영을 하던 기술적 문제 해결을 하던 시대였다면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다녀간 이후에 이런 데이터옵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경험이 데브옵스 조직으로 많이 이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비정형 로그를 각 서버에 들어가서 로그를 쳐다보던 시대에서 한 단계 넘어선 통합 어떤 그 중앙 집중화된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지고 장애에 대한 사전 예측과 패턴 분석들을 더 원활하게 한 데브옵스의 약간 진화된 버전들을 보여준 게 데이터옵스의 업무로서 현재도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런 데이터옵스를 중요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데브옵스 조직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들별 데브옵스의 역할 차이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옵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데브옵스 조직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재광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무에서 지금 데브옵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하고 계시니까 데브옵스를 이제 사용하실 텐데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성과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엔지니어링 조직의 어떤 성과 지표를 우리가 뭐 수치 기반의 KPI와 같은 어떤 지표 관리, 그 목표 달성 프레임워크로 관리한다는 게 저는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어떤 가치가 모두 다 정량적으로 측정되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 기반으로 그래 데브옵스 지표들을 좀 관리하고 싶다. 혹은 반대로 내가 데브옵스 리더 입장에서 경영진을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참고하실 만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데브옵스 성과 지표 가장 유명한 좀 말 뭐 도라메트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배포 주기에 대한 어떤 빈도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에러 발생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게 데브옵스 조직 R&R 정의에 따라 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CI/CD를 전문 구축하는 그 역할 범위로 한정된 데브옵스라면 당연히 개발 생산성 지표로서 개발에 대한 어떤 빌드와 딜리버리까지 어떤 그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개발 빈도수를 더 짧게 만드는 그 빈도수 역시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어떤 프랙티스 사례로서 좀 많이 소개되는 SRE와 같은 조직들은 사이트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는 어떤 주요 지표들은 SLA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어떤 목표 수치 SLO 그리고 SLI 인덱스 수치들을 많이 좀 설정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다운타임에 대한 발생량 감소, 뭐 에러 발생 그 비율 뭐 최저치로 좀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지표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데브옵스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지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역할 설정에 따라 다른 지표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강의 내용에 여러 가지 데브옵스의 확장 버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역할, 어떤 요구를 받는 데브옵스 조직들이 어떤 것들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분명히 저희가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서 한 번 더 방금 공유드린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시험 보고 다 성적 받을 때 괴롭잖아요. 숫자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 또 IT이고 그러면서 그렇죠. 아주 좋은 경험 프랙티스 공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AI랑 관계된 얘기고 그러네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AI 기술이 데브옵스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면 데브옵스 조직의 역할이 뭐 아까는 이제 AI가 생기면서 데브옵스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또는 어떤 역할이 이제 달라질까 이런 질문인데 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간단히 사실 말씀드리면 결국 기술에 대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이제 AI로 많이 우리가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 형태로 그런 어떤 역할 조직의 모습으로 데브옵스가 좀 더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브옵스 하면 뭔가 문제 해결 조직 이런 형태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AI 도구를 활용한 데브옵스의 어떤 그 가속화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 중복된 내용들이라서 근데 참 AI에 대한 질문이 많긴 많네요. 그죠?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데브옵스도 피해갈 수 없는. 역시 데브옵스 하면 구글의 프랙티스 SRE를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전 해주시더라고요. 데브옵스, SRE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용어인가? 이런 질문이랑 요즘 뭐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런 말도 나오고 아까 나왔던 뭐 데이터 옵스, ML 옵스와는 무슨 차이고 AI 옵스는 또 어떤 걸 하는 조직이지? 이런 질문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확장 버전 옵스에 대한 저는 간략한 소개
이거는 질문이 잘못 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재광님한테 가야 돼.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이건 굉장히 제가 길것 같네요. 어젠다를 한번 봤는데 네. 아마 재광님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짧게 그냥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도 뭐 이제 그 AI 옵스 뭐죠? ML 옵스, 데이터 네. 옵스가 이게 나왔고 그거는 이제 어떤 대상을 보는 것 같았고 지금 이제 데브옵스, SRE, 플랫폼 엔지니어는 결국은 이제 그 일을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대상이었고 데이터에 네. 포커스를 맞추냐, 뭐 머신러닝에 포커스를 맞추냐였고 이거는 이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사실은 SRE 역할로 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를 별도의 롤로 둘 거냐 아니면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같이 할 거냐. 또는 뭐 그냥 크로스오버로 서로 같이 네. 할 거냐 이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SRE와 플랫폼 엔지니어와 데브옵스의 그러면 이제 지향하는 바는 그럼 뭐가 다르냐? 그게 결국 질문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RE는 아시겠지만 뭐 구글에서 이제 먼저 시작한 어떤 프랙티스이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SLO, SRE 이런 용어들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잠깐 짧게 네. SRE로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 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예.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회사였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개발도 잘하고 모니터링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깃 옵스 소스 예. 이렇게 쓰는 것들 뭐 정말 익숙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해결하는 쪽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스트 몰템 어떤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는 것들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문제를 막는 거는 결국 자동화인 거잖아요. 또 자동화를 또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IIC 툴도 너무 잘 다루고 그런 분들 마치 남의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SRE가 아마 그런 쪽인 것 같고요. 플랫폼 엔지니어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데브옵스의 툴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일하고 있는 팀들 입장에서 어떤 툴을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도 테스트하고 너도 테스트하고 다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조직에서 그거를 대표로 테스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결과 리포트를 낸다던가 또는 그걸 기반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 그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IDP라고 얘기하죠. 뭐 디벨로퍼 플랫폼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내부 개발자들한테 어떤 개발을 위한 툴들을 모아놓은 그 플랫폼입니다라고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게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그 옵스, 데브옵스 엔지니어이지만 다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아까 뭐 데이터 옵스, ML 옵스 그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아까 AI 옵스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AI 옵스는 사실은 이제 AI를 써가지고 옵스를 더 좀 스마트하게 효율성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거라서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뭐 약간씩 목표, 대상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그런 말 들었잖아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이제 제너럴리스트 역할을 하되 거기서 이제 스페셜티를 가지고 싶을 때 SRE나 플랫폼 엔지니어로 가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자세한 얘기는 강의에서 설명해 주실 거죠. 뭐 제가 괜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 현재 와탭에서 제가 속한 그룹 이름이 그 트러스트 엔지니어링 그룹이에요. 결국 신뢰성 엔지니어링 그룹이거든요. 데브옵스의 구글의 그 SRE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데브옵스나 이런 전통 어떤 데브옵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나 목표가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팀 이름에 어떤 목표가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도 약간 좀 더 데브옵스가 다소 좀 추상적 그렇죠. 정의되다 맞아요. 보니까 그에 대한 목표를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인 어떤 조직 구조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 대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움직일 건지에 대한 어떤 조직명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나? 팀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저희 그룹 이름 제가 지었습니다. 깨알 같은 자랑을. 다음 이제 보안. 데브옵스 하면 또 보안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결합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안 트렌드 중에서 섹옵스가 등장한 이유와 중요성 왜 이런 어떤 보안이
데브옵스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는지. 네. 예.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도 재강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조대현님의 블로그에 올린 글도 있고 해서 아마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저 사실 이런 복잡한 그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네, 그 복잡한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업스의 약간 일반적인 티피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것 같아요. 셋업스가 들어온 이유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질문을 해보면 개발자가 없으면 엔지니 그 옵스 엔지니어를 왜 모았을까요? 둘이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해서 모인 거잖아요. 또 ML 옵스, ML을 하는 분들과 옵스를 모은다. 데이터 옵스, 뭐 또는 SRE 이게 모으는 이유는 결국 그거를 띄워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이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안은 왜 과연 이걸 합했을까? 저는 이거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보안 쪽이 전문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안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이제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침입, 특히나 연동된 시스템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의 메인 시스템이고 여기는 같이 연동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타 부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문제는 저런 여러 통로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해킹에 성공하는 비율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1%에서 17%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심각하네요. 그렇죠. 보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생각해 보면 보안에 대한 얘기를 개발할 때 보안했던 거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시큐어 코딩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뭐 SQL 인젝션을 막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나중에 오픈했었을 때 뭐 피니트레이션 테스트 정도를 하는 건데 이제 쉬프트 레프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문제를 너무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만든 다음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개발 과정부터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 데브옵스의 시큐리티가 같이 들어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셋업스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라던가 또는 시스템들의 모습이 아마 이럴 건데 무슨 의미냐면 여러 시스템들의 그 로그라던가 또는 이벤트들을 SIEM이라고 하는 툴로 이제 많이 모으죠.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빅데이터 처음에 이제 시작했었을 때 그 저런 SIEM 관련 도구들이 또는 이제 빅데이터 하드 안에 저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역할은 보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놔야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침입을 했다는 얘기는 그 침입한 사람이 들어온 어떤 트레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입의 흔적 내지는 어떤 패턴, 공격 패턴, 어떤 IP에 자주 오더라. 그러니까 또는 악성 IP로 많이 들어오더라. 또는 취약이 될 만한 부분을 골라서 오더라라고 하는 IOC라든가 아니면 TTP 같은 이런 정보들이 있는 거죠. 자, 로그를 모았어요. 그러면 그 로그나 이벤트를 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협 정보, 알려진 위협 정보들을 가져다가 결합을 해서 SIEM 내에서 이제 그 이벤트나 로그 정보를 보고서 그동안 많이 알려진 그 침입의 흔적들 또는 침입의 사례들 또 문제는 요즘엔 제로데이 어택처럼 정말 바로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threat intel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위협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쌓여 있는 로그 SIEM에다가 그 threat intel을 합해서 같이 이제 패턴 매칭을 하는 거죠.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이거는 마치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걸렸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어. 그러면 그걸 이제 SOA라고 하는 시스템을 넘겨서 이제 사건이 경찰 같은 경우에 입건이 되면 거기서 이제 조서들을 모으고 자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가보신 건 아니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인시던트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씬에 모여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료에 마치 데이터 레이크처럼 자료가 모아 있는 공간이지 그렇죠. 작업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정보들만 모아서 소아로 띄워서 또 관리하고, 근데 소아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자동 조치 같은 것들. 왜냐하면 보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장애가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소아를 둬서 관리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 그 어떤 액티비티들, 보안에 대한 위험성들을 관리하는 게 셋업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피니트레이션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들. 컴플라이언스라는 것도 이렇잖아요. 이게 한 번 컴플라이언스를 맞췄다 그래서 계속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변하잖아요. 예. 예, 시스템이 변하면 그 컴플라이언스를 계속 맞추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VM이라던가 아니면 API에 위협이 있나 없나, 위협 탐지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시냅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니터링, 그냥 단순 모니터링은 아니고 보안에 대한 어떤 위협 지점들 아니면 뭐 피니트레이션 테스트 아니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나 없나, 약간은 실시간성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니터링 하는 게 시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역시 이제 수집을 해서 해당 정보들을 심으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셋업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좀 요약해 보자면 사실 개발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보안 문제를 마지막에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개발의 어떤 부분에 수정이 돼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자면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들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과거에는 어떤 코드단의 문제들을 좀 정책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그쵸. 어느 정도 네네네. 저희가 이런 그쵸. 어떤 네네. 보안 위협들을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워낙 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동적으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자원 상황들을 관리해주는 소위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 쿠버네티스와 같은 것들도 뭐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오면서 네, 네.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좀 안전해질 수 있지? 맞습니다. 이런 어떤 네, 맞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네. 방법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되네요. 종합적인 대시보드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이제는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예. 같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시큐리티를 데브옵스와 같이 넣는 예. 추세인 것 같습니다.